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 이승원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좀 기지개 좀 피시죠. 지루하시죠? 어려운 얘기 많이 하고. 근데 지금도 더 어려울 텐데 어떡할까요?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요 농담이 받아들여지실 것 같은데, 동남아 순회 공연을 방금 마치고 온 이 얘기 아시죠? 오전 10시 반에 동작구에서 설명회를 마치고 방금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매우 반갑고, 오늘은 그동안 설명회를 이렇게 쭉 드리면서 제가 좀 포인트만 좀 집어가지고 설명들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접근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탁사가 발생되는 수수료가 추가 사업비로 조합원들한테 이익금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신탁 방식 하지 마십시오라고 결론도 내드리고, 종전평가 금액이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배분을 위한 평가입니다.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좀 중요한 얘기만 좀 집어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전달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설명의 풀 자료를 좀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신에 이젠 어려운 얘기는 조금 줄여가면서 중요한 얘기 위주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탁방식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2016년도 3월에 도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003년도에 도정법이 만들어졌다. 물론 이제 도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003년도에 만들어지고 2006년도에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고 현재 누더기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계속 뜯어고치고 있는데 아직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16년도에 도정법에 부동산 신탁사를 굳이 집어넣어가지고 사업을 국토부에서 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비사업을 하면서 조합장님들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신데 많은 그 이권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모든 사업장이 그렇지 않지만은 일부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되면서 비리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소하고자 처음에 이제 철거라는 거를, 기존에 조합에서 발주하던 거를 약 한 10년 전쯤에 조합 발주가 안 되고 건설사 포함으로 집어넣게 됐던 그런 과도기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 지연인데, 이 사업 지연은 전문성이라는 개념도 있고 투명성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제 조합과 조합원과의 갈등, 그리고 협력업체와 조합과의 갈등, 그리고 현금 청산자와 조합과의 갈등, 여러 가지 그 갈등들이 있을 때 이제 그 부분들을 해소를 하는 게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돼가지고, 공사가 유치권 행사라고 해서 둔천주공이든 대조일구역이든 여러 많은 사업장들 언론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사업 지연이 됐을 때 금융비 측면에서, 그리고 공사비가 올라가는 측면에서 조합원님들 수익이 다 날아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사업 지연이 두 번째 키워드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문성 부족입니다. 조합에 근무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오전에 제가 설명회를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명함 주시는 분들이 변호사님도 계시고 삼성물산 다니시는 분도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에다가 삼성물산 빼놓고 1위부터 10위까지 저희 회사를 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셔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나도 이 업계에 있습니다 하고 주시길래 인사를 나누고 했었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인허가 측면에서는 그래요. 이거 이렇게 할까요? 물어봤을 때 답이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수 없으니까 그들이 다 리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차장 폭이, 주차 공간은 2012년도인가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된 게 5.1에 1.2예요. 근데 이제 광폭 주차장, 이제 넓은 주차장을 30% 이상 설치를 해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차가 다니는 통로가 6m예요. 그런데 처음에 접수할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6m는 다닐 때 괜찮긴 하지만은 운전이 서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7m 하겠다 접수를 하면은 결과는 심의 조건은 7.5m로 나옵니다. 왜? 심의위원분들은 한마디씩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기술적으로 6m로 집어넣고 6.5로 양보를 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주차장 폭이 0.5m만 차이가 나도 주차 대수 때문에 한 층을 더 파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성 분담금이 몇 천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전문성인 측면이라든가 같은 용역을 두 개 용역사한테 중복해서 발주를 한다든가 불필요한 용역이 포함돼가지고 용역비가 올라간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걸러가지고 사업 속도나 사업비를 절감을 시키는, 효율적으로 사업하는 그런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 해결 방안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16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부동산 신탁사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맨 밑에 도정법 118조를 보시면은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하고, 앞에 토지주택공사 LH 그리고 뒤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있죠. 기존의 도정법 118조가 2016년 3월에 법 개정에는 저 두 개의 기관은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는데 공공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누구를 집어들 거냐. 부동산 신탁사는 현재 14개가 있고 영업은 13개가 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 부동산 신탁사는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관리 감독 하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본인들 손에 올려놓고 사업 관리를 맡겨도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신탁사는 민간 기관이에요. 민간 회사예요.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2010년도까지 공기업이었고 2010년도에 민영화가 됐습니다. 현재는 사기업인데, 그 부동산 신탁사가 하는 역할은 도정법 118조에 따라서 지정개발자로, 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로 공공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 업체이긴 하지만은 도장을 쌍방간의 계약을 찍고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구리시장이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내주어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고, 입주하고 1년 뒤에 준공이 되고 모든 것들이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맞춰서 정산 청산이 끝나고 나서 한국토지신탁 사업 시행자 업무 종료 고시를 내줘야 저희는 쉽게 말해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모든 업무를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회사지만 국가공인 금융기관으로서 부동산 신탁사는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내용은 참 많은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16년도에 법을 개정을 할 때 신탁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가 기재가 되어 있는 그 법안 개정 사유입니다. 사업 지연을 줄이고 전문적인 사업 관리, 시공사에 대한 교섭력. 요 한 줄만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속도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용역업체들이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 회사만 아파트 한 25만 호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 있고 업무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고요. 그런 전문적인 사업 관리로 사업을 속도를 내게 되고, 기존의 조합 방식일 때 시공사가 리딩했을 경우에, 시공사는 저도 16년 동안 시공사에서 근무를 했지만은 시공사는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라고 보통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사비는 더 많이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 속도 면에서는 시공사는 관심 바뀌고, 분양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분양이 되어야 공사비를 수금할 수 있는 조합 방식.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를 최대한 조합한테 낮춰라. 왜? 그게 팔려야 자기네들이 협력업체한테 이제 공사비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틀어져 가지고 시공사가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담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가 자금을 대여해 가지고 인허가를 진행하는데 그들 마음대로 설계와 분양가가 책정이 안 된다. 그러면 조합 운영비부터 끊기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조합장님께서는 운영비를 받으셔야 되니까 시공사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안타깝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섭력을 국토교통부에서 바라볼 때 시공사가 그런 갑의 위치에 쓸 수 있었던 게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게 문제다. 그리고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그들의 신용으로 발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원인 분석이 되고 나서 그 역할을 하는 거를 금융기관인 부동산 신탁사한테 맡기게 됐던 게 2016년에 법이 개정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결과로는 아주 명확한 효과가 있습니다. 신탁사에서 전문성과 투명성과 자금 조달을 통해서 정비사업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조합원은 사업 주도권을 되찾게 됐습니다. 시공사하고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공사비를 낮춰라, 설계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들 원하는 평형대 다 들어가고 남는 세대에 대해서는 잘 팔리는 거를 짓게 돼야 돼요.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시공사가 바라볼 때는 우리는 여기에 고급 아파트를 지었다라는 브랜드를 얹기 위해서 대형 평형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잘 팔려야 되니까 5구 타입으로 때려 넣는다든가 이렇게 평형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형대를 못 가져가거나 제대로 된 수익이 창출이 안 되거나 정말 극단적으로 보면은 시공사가 바라봤을 때 어떠한 평형대로 어떠한 구조로 갔을 때 우리가 평당 공사비를 아껴서 실행을 할 수 있을까? 실행 공사비라고 하거든요. 시공사가 실제로 들어가는 공사비. 그거를 VE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시공 이윤을 얼만큼 남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 사업장에 녹여지면은 사업의 주도권은 조합원이 아니고 시공사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는 그걸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사업 주도권을 갖게 돼서 사업계획 결정이라든가 관리 처분에서 일반 분양가 결정도 여러분들 의지대로 하실 수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의사결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개발 이득이 전부 다 가져가는데 그 조합 방식 경기도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절반 이하일 것 같은데 정비 사업을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던 서울이나 부산의 그 조합원님들한테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쭉 공사도급계약서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특약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초에 협의해서 결정됐던 분양가, 일반 분양가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안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그거를 깨 같은 것으로 넣어놓게 되는데 이제 많이 폐단이 막혀서 요즘에는 아직도 남으나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공공연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부동산 신탁사는 사업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정해진 수수료만 수취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개발이득이 많이 생기고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해서 저희한테 줘도 저희가 수입을 잡을 수가 없어 저희는 부동산 신탁사로서 개발이득은 여러분들한테 다 돌려드리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문제점들은 발생이 안 돼서 앞으로 기사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장표를 넣어봤고요. 다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탁 수수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탁 수수료는 제가 오늘까지 이번 주에 설명해 네 번째인데 두 번 질문을 받았어요. 신탁 보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네, 많아요. 신탁사에 빌려주는 이자가 높은 거 아니냐? 높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신탁사가 빌려주는 이자가 금리가 높은데 이자 그 대지급금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자가 전체 사업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일까요? 라고 제가 반문을 하면 대답을 못 하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까지만 자금 조달을 여러분들이 하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신탁사한테 빌리든지 조합 방식에서는 시공사한테 애걸복걸 하면서 빌리든지 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관리처분 인가서를 들고 국가보증기관인 허그한테 보여주고 돈을 내고 수수료를 내고 허그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럼 그 보증서가 1금융권들이 쳐다보고 여기는 안전하네. 나라 보증기관에서 만약에 우리가 대출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본인들이 갚아주겠다라고 써있네 하고 금리를 쭉 낮게 던지게 되겠죠. 정부에서 규제가 없다라면 그렇게 던지게 되겠죠. 근데 그 과정에 관리처분 인가까지 단계가 쭉 나오면서 신용대출처럼 전액을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대출을 쭉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사실상 발생되는 금융비용이 전체 사업비 5%도 안 돼요. 그런데 그냥 금리로 보면은 6자입니다. 앞에 6%대요. 놀라시잖아요. 저도 제 마통이 3%대거든요. 담보대출은 3.1 그렇게 되고. 근데 높죠.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 크게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6%대 그게 이자가 여러분들 사업성에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싫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표씩 투표를 해가지고 시공사를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사는 표가 없어요. 여러분들 조합장님도 한 표고 다 한 표인데 나중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시행을 할 때 정비사업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뽑을까요? 라고 하는 것 중에 입찰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공사 입찰보증금. 그럼 입찰보증금을 잡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사업비로 전환해서 쓰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 신탁사가 들어와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유의자로 하는데 금리가 한 5%대 정도로 시공사가 제시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이가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신탁 수수료가 얼마냐라는 거를 역계산으로 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자료는 그 국토교통부에서 산하기관으로 연구하고 있는 주거환경연구원 조사 자료인데요. 이 자료가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신탁방식, 조합방식, 소규모 재건축
안 찍으셔도 네이버에다가 검색하면 다 나오십니다. 이 자료. 이 기사 그대로 가져온 겁니까?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최근 5년치, 작년치 하나만 보면은 혹시라도 좀 오차가 클 수 있고 과거 거 제가 유리한 거 가져오면은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5년치 평균을 내보니까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의 공사비는 약 7.08%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은 전체 사업비의 70%로 가정했는데 사실 지금 70%가 넘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워낙 올라가지고 이제 전체 사업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어갔는데 70 한 2, 3% 정도 됩니다. 근데 70%라고 가정했을 때 공사비가 1조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사업장이 이제 세대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1조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조가 됐을 때 절감되는 거가 7.08%를 곱하면은 708억. 신탁 보수를 2%라고 가정했을 때 286억에서 422억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절감의 가정이라고 써 있는 게 1조가 700억, 7천억 공사비일 때 약 500억. 그 안에서만 해결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신탁사가 추가적인 사업비가 아니라 오히려 공사비 절감을 해서 여러분들 분담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 신탁사가 들어오면은 도급순위가 낮고 품질을 떨어뜨려 가지고 철근을 빼먹어 가지고 공사비를 아끼는구나.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재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궁금해하시고 많은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단계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할 때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를 뽑아요. 그러면은 도면이 확정이 안 됐죠. 도면이 확정이 안 됐는데 공사비를 놓는다? 쉽지 않죠. 그래서 아파트를 아까 25만 호 이상을 시행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무엇이 있냐면은 마감재를 저희는 사전에 결정을 합니다. 마감재 퀄리티를 확정을 해서 설계가 변경이 돼서 평형대가 조정이 돼도 그 안에는 바닥에 온돌마루를 깔 거냐, 강마루를 깔 거냐, 강화마루를 깔 거냐, 콘센트를 몇 개를 설치할 거냐, 수전은 어떤 걸 쓸 거냐, 가구는 어떤 걸 쓸 거냐, 주방 상판은 어떤 걸 쓸 거냐, 공용 부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약 한 270가지 정도 마감재 리스트를 저희는 매년 업데이트를 하면서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뭐 프로세스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하고는 또 다릅니다. 정비 사업의 퀄리티가 좀 더 높아요. 왜냐하면 조합원님들 니즈가 좀 더 강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여드려요. 정비사업위원회에 보여드리고 이렇게 시공사를 뽑아도 되겠습니까? 하면은 정비사업위원회에서 그래라고 한 사업장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 돼. 이거보다 더 올려. 쓸데없는 거, 뺄 수 있는 거 뭐 있어? 왜냐면은 공사비가 품질을 올리면 공사비가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이잖아. 뺄 수 있는 거 뭐 있어? 그러면 제가 이제 표시를 해드리죠. 거기에 사전에 이제 선택이 있고 필수가 있어요.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건 그래요. 정말 강남권, 고퀄리티, 그리고 수도권, 지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념통 고마 건조대 요즘에 이런 거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쭉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해가지고 정비사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고 시공사 입찰 보증금 결정하시고 시공사 입찰 절차에 대해서 세부 사항 결정해 주시면은 저희는 그 지시에 따라서 입찰 공고를 나라장터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총회에 오셔서 한 표씩 뽑는 그런 결과로 시공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시공사가 공사비가 신탁 방식으로 저렴하게 된 이유는 크게 하나 작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큰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시공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했어요. 분양이 잘 되겠죠. 근데 시공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잘 안 됐을 경우를 생각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 안 됐을 경우에 그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다가 하도급체에 공사비를 줘가면서 책임준공이라는 거를 주택법상 할 수밖에 없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됐을 경우를 가정을 해서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분양이 되든 안 되든 따지지 않고 2개월 단위로 현금 기성이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공사를 건설사 입장에서 분양이 다 됐어요. 그럼 분양 대금이 우리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이에요. 근데 계약금 10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중도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선납 할인 받겠다고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일한 대가만큼 가져가느냐? 시공사가 그렇지 않아요. 잔금이 30%는 입주자 지정 기간 2개월에서 2.5개월 기간 동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쇼티지가 납니다. 공사비가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못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분양수익금이 들어온 거는 전부 다 그들이 가져갑니다. 전문용어로 과기성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공사비가 만약에 지급이 본인들 기성에 달하지 않으면은 지연이자가 법정이자로 때려가지고 나중에 그것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을 하면 좋겠는데 안 들어오면은 공사 중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해소를 하고 시공사가 국가발주공사하고 동일하게 기성불로 공사비를 수금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7% 이상의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그렇습니다. 민간공사, 우리 같은 민간공사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보고 들어와요. 이제 OMP라고 본사관리비를 포함을 하고 안 하고 차이지만은 통상적으로 저도 이제 건설사에 오래 있었지만은 한 12%에서 욕심이 많은 데는 15%까지 보고 국가발주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2%에서 한 4% 수준 요 정도로 보고 들어가요.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건설사마다 쓰는 조건 그리고 각 사업장마다 토지등 소유자님들이 원하는 마감재 여기에 중문이 들어갔을까요? 시스템 에어컨이 몇 대가 들어갔을까요? 친환경 도료가 들어갔을까요? 그런 컨디션 때문에 공사비가 정비 사업은 좀 더 비싼 거 그런 거 반영해서 7.08% 정도 신탁 방식과 공사비가 차이가 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음 실제로 그러면은 그렇게 된 경험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요 장표는 사업이 진행을 하다가 하나는 건축 심의 단계 하나는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던 거였어요. 하나는 건축 심의 단계, 사업 시행가를 앞두고 있던 단계였고 하나는 디모 건설사가 들어왔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조합 운영비도 안 주고 도망가서 한 10년 동안 서 있던 사업장,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 설립 민감만 돼 있던 사업장, 이 두 개 사업장인데 이 사업장들이 조합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저희 쪽에다가 도와주세요라고 하셔서 저희가 같이 합심을 해서 했던 건데 그래도 관리처분 인가와 착공할 때 공사비 조정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설계가 확정이 됐고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공사비가 폭등이 됐던 거. 그래서 시공사가 제시했던 거 전체 3,400억 제시했던 거를 이제 공사비를 249억을 절감을 해서 1인당 5,300억. 두 번째 사업장은 시공사가 제시했던 1,500억 추가 공사비에서 65억을 절감해서 세대당 7,400만 원 절감했던 실제 사례고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건설사인데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평당가를 보시면 6788 5434라고 평당가가 되어 있는데 이미 이 당시에 700만 원 후정 넘었던 주상복합 49층짜리였고 오른쪽에 B 현장 같은 경우에는 39층짜리 주변에는 630만 원대 공사비를 할 때 신탁 방식은 543만 원으로 착공을 했던 현장입니다. 이게 착공 평당가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조합원님들한테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서서 뭐 비례율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아직은 추정이에요. 그리고 관리처분 때도 추정입니다. 설계도 확정이 됐고 종전 감정평가, 종호 감정평가 했는데도 그때도 추정이에요. 왜? 분양이 다 끝나봐야 알아요. 근데 관리처분 단계는 정확도가 한 90%까지는 가 있죠. 분양이 다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따지죠. 그런데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구역지정 동의서가 저희를 지정할 수 있는 동의율이 넘게 되면은 이제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거둘 때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 저희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추정 분담금을 다시 재통지를 해드리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신뢰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이익도 남아야 되는데 빨리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단계라면은 저희는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난 다음에는 정신없이 달리게 되는데 이 두 개 프로젝트는 영등포에 있는 동일하게 영등포에 있는 동일한 재건축 사업이었어요. 왼쪽은 조합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2018년도 1월에 75% 당시 동의율로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 우측에는 신탁 방식 신기 쉽고요. 한국토지신탁이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를 동일하게 공교롭게도 2018년 1월에 75% 동의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좌측에 있는 조합 방식은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뽑고 사업 시행가 변경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사업 시행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우측에 신기시고요.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거가 거의 다 끝나고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사업이라는 게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거든요. 속도하고 수익.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느 경로로 갔을 때 우리가 3개월 돌아가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분담금이 늘어난다라면은 저희는 기다려요. 서울에 신기름 1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대행자로 아마 들어가 있을 텐데 그 사업장은 저희가 수주하고 거의 한 2년 정도 서 있었어요. 근데 서 있었다는 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던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용적률을 한 200% 올렸어요. 계속. 그게 이제 저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안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어떤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가능성이 있으면은 미리 사전에 저희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는 사실 보수를 받지를 못하고 있어서 속이 타긴 하지만 그래도 용적률이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들을 조금 돌아가더라도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것처럼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전 저희는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최적화된 경로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요거에서 아래 깨알 같은 글씨는 저희가 하는 일들을 제가 텍스트로 일부 정리를 해놓은 거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절차를 이제 여기 이제 파셜로 나눠가지고 분양 전문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사, 뭐 PM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동의서를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이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저희 본가도 저도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거는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랬는데 부모님 거 조합 설립 인가를 한다는데 신탁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참여를 못하는 관계로 그냥 조합 설립 동의서를 냈는데 그때 이제 집으로 시공사 OS 분들과 조합의 관계자분들이 전화 오고 찾아오고 하셔가지고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집이 이제 집 장사가 집어져서 6집이 마주보고 있는데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집에 그 6집 중에 저희 집 빼놓고 5집이 저 집 아들 계룡건설 다녀. 제가 계룡건설에 16년 근무했었거든요. 저 아들이 재개발하는 아들이야. 이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동의서를 내면은 다 되겠다 이렇게 얘기 됐었어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하려면은 제가 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합 창립총회나 조합 설립 동의서를 위한 책자를 갖다 놓고 제가 분석을 하는데 30분이 걸리겠습니까? 1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계산기만 갖다 놓고 10분이면 되는데 이 사업장 사업성 있다 없다 여기서 논 종전평가 금액이 적절하다 일반 분양가가 논 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공사비 잘못됐다 판단하는데 사실 30분이 안 걸리는데 저 그 자료 안 보고 조합 설립 동의서 내라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 단계거든요. 정비구역 지정을 하거나 조합 설립 인가가 나거나 우리 신탁사 선정이 조합 설립 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동일한 동의율로 도정법상 진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공사 선정을 하거나 건축심의 건너뛰고 사업시행가 건너뛰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거나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100% 분양을 받지 않으세요. 가가호호 사정들이 다 있으세요. 저처럼 저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팔았거든요. 저는 현금 청산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매도를 해버렸어요. 매도를. 저희 부모님도 현금 청산을 하실 건데 조합 설립 동의서를 낸 거예요. 지금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어요. 그 사업장은 부모님 집 같은 경우 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업장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집값은 올라가거든요. 그럼 저같이 중간에 던지는 것도 용이하고 제대로 된 값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땅에 대한 가치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전 자산을 포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과일이 있는데 그냥 시장에서 노점에서 깔고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서 파는 물건과 그러니까 농수산물 시장 가면은 조금 예쁘게 포장돼 있는 것과 백화점에 마트도 있죠. 마트도 있고 그 다음에 백화점에 있는 거 마크를 찍고 거기다가 금색으로 된 보자기에 싸가지고 롯데백화점 도장을 찍혀 있는 박스에 포장이 된 것과 상품이 같은데 팔리는 가격이 다르죠. 그게 인허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불행하게더라고 해야 되나요? 우연스럽게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이 아니셨던 분들이 재개발 조합원이 되면은 재건축 조합원이 되면은 일반 분양가보다 차등 받아서 저렴하게 분양도 받을 수 있고 조합원 무상저금 품목도 있고 조합원 동호수도
먼저 가져갈 수 있어서 로얄층을 가져갈 수 있고 그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를 보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경사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투자자가 집을 사요.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집을 사는 거하고 사업 시행가 단계에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비싸게 주고 사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는 이거 생각합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3억을 들이고 5억을 들이고 10억을 들여서 재개발 물건을 샀을 때 내가 입주까지 가져가는데 금융비용 이걸 계산합니다. 투자자들은. 그래서 나중 되면은 가치가 더 올라도 더 사요. 왜? 이미 앞에 샀던 사람들은 금융비용을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서 토지지가 상승률이라는 게 감정평가 금액에 얹어져서 감정평가를 종전자산평가를 사업시행과 고시1 기준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진행을 해서 가치는 여러분들 계속 올라갔는데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을 보세요. 개발이 안 되는데 금싸레기 땅은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앞에 개발을 할 수 없는 위치로 알박기가 아니라 그린벨트로 묶여 있거나 아니면 일종으로 묶여 있거나 단층으로 상가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개발 안 해도 됩니다. 왜? 단지 내 상가보다 조금 더 싸게 거기다가 슈퍼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발했을 때 그만큼 이득을 못 가져가지만은 개발이 된 땅과 개발이 안 된 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재산은 과일을 포장을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내놓느냐 그 가치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재산에 큰 영향이 미치죠. 가치가 올라서 크게 많이는 안 올라요 처음에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문제가 생기느냐? 없죠. 없어요. 여러분들 재산에 영향이 미치는 거는 저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관리처분 인가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211조에 보면 재산권이라는 거는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를 재산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도정법상 재산권의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사용, 수익이 제한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권리가 누구한테 오냐? 조합에 기속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사 나가시라는 거예요. 처분은 남았죠. 사용, 수익, 처분 중에 파실 수 있어요. 분양권 팔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재산권의 영향은 관리처분 인가 때 여러분들 재산권은 영향이 처음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서는 저희가요 시공자 선정하는데 마감재 리스트 수준에 맞게 2차 자격 검토를 하고 예가산 축소해서 공사비 증가폭 최소화하고 대안 설계를 해서 과도한 설계 방지하고 이런 설명 드리면 오늘 한 3시간 걸리니까 저는 이 장표에서 이 절차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과일이라는 생각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 가치를 올릴 수 있게끔 지금 저희가 어떠한 인허가든 여러분들한테 자금이든 이거를 지금 MOU 단계에서 지원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동률이 아직까지 안 됐어요. 동률이 다 됐고 저희 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아야지 업무가 진행이 돼서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런데 의정부, 하남 이제 오늘 오전은 이제 동작구였는데 요즘 왜 경기도가 신탁사를 많이 찾느냐? 물론 서울도 많이 찾습니다. 목동 14개 중에서 8개가 신탁 방식이에요 지금. 그런데 신탁사를 서울에서 찾는 이유는 조합장 못 믿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돈을 줘도 좋으니까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일단 진행되면은 나는 팔고 나갈 거니까 동의서 내시는 분들도 있고 신탁사 선정 이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경기도는 요거예요. 우리가 재개발도 이제 될 거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도 될 거다 하는데 아직 동의율은 작은 규모의 빈집법 사업은 80%, 재건축만 75에서 70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재개발은 아직까지 75% 해야지 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한 상태예요. 바뀔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만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절차도 좀 다시 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신탁사 선정이라고 써있는 조합 설립 인가를 가시려고 하면은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씩 여기는 예정구역, 여기는 보류. 예정구역은 1단계, 2단계, 3단계. 왜 한꺼번에 다 개발을 하면은 이준환이 일어난대요.
근데 그렇게 기회를 다 줘도 사실 동의가 채워지고 사업성이 있는 데만 진행되는데 그 공무원분들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계획을 잡으세요. 그런데 이 예정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은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조합 방식은. 그런데 2016년 3월에 신탁 방식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오는 거를 국토부나 정부에서 바라보니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완성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러면 부동산 신탁사가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다시 띄워주세요.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을 들어가서 진행을 할 때 공공이 들어와서 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자라고 해서 정비구역 지정 제한을 3분의 2 동의로 할 수 있게, 그리고 75% 동의 조합 설립 인가를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67%로 법을 작년에 바꾼 겁니다. 그렇게 돼서 신탁사가 들어오거나 공공이 들어오면 이 자리가 LH가 서 있어도 돼요. GH가 서 있어도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동의율을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거를 정부에서 완화를 시킨 거를 정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가 부동산 신탁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만 해당이 되는 법인데 지방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서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어서 경기도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렇게 돼서 좌측 일반 조합 방식, 시 주간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거하고 우측의 신탁 방식 사업 신뢰 방식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바라봤을 때 보통 조합 설립 인가까지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 3년 플러스 알파 기간을 봅니다. 동의율이 다 됐을 경우. 그런데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은 지자체에서 재건축 사업은 한 4개월, 재개발 사업은 한 6개월 정도의 지금 광명한 재건축 6, 7단지도 저희가 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았어요. 그 기간 안에. 그리고 원주 당구주공 재건축도 타신탁사가 그렇게 진행했고, 그래서 3년 이상 걸리는 거를 6개월 안에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업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용적률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00%라고 PM사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500%는 안 돼요. 왜? 법을 적용을 해보면은 제가 그동안 500%짜리 용적률 가보면은 498, 497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죠. 500짜리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500에서 시작을 하느냐 300에서 시작하는 거냐, 이 차이는 여러분들 분담금에 굉장히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단지는 그래요. 500%가 되면은 건폐율이 높아서 빽빽해서 못 산다. 우리가 이게 사업을 하는데 삶의 쾌적성, 그거는 고층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 사업성이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 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결정하실 수 있는 단계가 옵니다. 저희가 지정고시를 받고 나면은 용적률을 500%꽉 채워가지고 설계안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희망평대 설문조사를 해서 앉혀보니까 많이 못 찾을 수가 있어요. 왜? 500% 다 찾으려면은 빼곡하게가 아니라 짜임새게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30평대인데 여기 40평대가 많이 섞일 수도 있고 25급 타입 20평대가 많이 섞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업성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희망평형대를 집어넣어서 용적률이 나온 걸 가지고 수지 분석도 해보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바라봤을 때 가장 매출이 극대화되고 분양성이 아주 좋은 상태의 평형대로 포베이로 남동향 남서향으로 그려가지고 용적률을 뽑은 거를 또 계획을 가지고 그 3가지가 됐든 5가지가 된 거를 저희가 수지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드리죠. 시행자가 되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요 정도도 우리가 충분하다. 아니야, 내가 34평을 가져가고 싶었는데 여기 35평을 그려놨네? 괜찮아. 나는 그것도 괜찮아. 31평을 그려놨네? 괜찮아. 하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희망평형대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업성을 결정하는 용적률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 이 장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이미 다 되셨을 것 같은데, 구역 내 가로주택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위치는 우리가 결정이 됐죠. 아파트 위치는 결정이 됐어요. 브랜드 건설사를 보통 얘기하는 게 도읍순위 22 이내입니다. 저희는 22 이내랑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5위 이내 좋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투표로. 5위 이내 공사비가 100원이고
6위가 95원이다. 그럼 95원을 결정을 하시든 100원을 결정하든 여러분들이 투표로 결정을 하시는데, 브랜드 건설사가 들어오는 게 과거에는 300세대 500억 기준이었는데 공사비가 요즘은 1000억 기준이에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죄송합니다. 연면적 8,000회배짜리를 시공사가 평당 얼마를 줘야지 1000억이 돼가지고 브랜드 건설사가 들어올 수 있을까? 불필요한 공사비를 주는 건 아닌가?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많이 내게 되고, 그래서 저렇게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게 굳이 여러분들한테 득이 될까라는 저는 질문을 던지는 장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현대홈타운하고는 이제 협의가 잘 돼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제가 건너서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서로 윈윈하시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 장표를 설명을 드리면은, 현대홈타운이 사용 승인 연월이 30년이 안 된 거, 그리고 단지가 모양이 좀 정형화는 안 되더라도 폭이 넓게 나와야지 남양 배치, 남서양, 남동양 배치, 그리고 규모가 클수록 사업성이 좋은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진행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한데, 이 구역계 확정도 여러분들의 권한이니까 저는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회사 간단히 소개드리고 오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서울 지역 17개 사업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체 31개 28,000세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입주가 완료된 프로젝트도 있고, 관리 처분, 철거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잘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시공사들 마크는 이렇습니다. 자이도 있고, 아이파크도 있고, 힐스테이트도 있고, 이편한 세상도 있고 다 있네요. 그래서 롯데캐슬도 있고. 근데 이러한 브랜드 결정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저는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한국토지신탁을 파트너로 맞이하셨으면은 시공사 브랜드는, 여러분들은 브랜드 건설사가 안 들어올까봐 걱정을 하시는 거를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공사가 브랜드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 시공사가 어떤 조건으로 입찰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착공 이후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라든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입찰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마감재 리스트, 조합원 무상 제공 품목, 조합원 무상 제공 품목을 제시하라고 했더니 시공사가 조합원들한테 드리는 혜택, 계약금 빵, 중도금 빵, 입주시 100% 이런 거 제시해요. 그거 시공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리 처분에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종의 생색내기로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거 여기 하면은 계약금도 없대, 우리는, 이렇게 속으시는 거예요. 그거 사실상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퀄리티를 결정하려면은 최고급 사양의 좌변기 이렇게 써 있는 거 말고 비대가 몇 개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비대가 일체식인지 벽부식인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 퀄리티를 저희가 다 세분화를 해서 마감재 리스트라는 게 저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형토신탁하고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시공사를 선정한 프로젝트가 있다라면은 거기에 시공사 선정 총액측자를 한번 보세요. 그럼 거기에 마감재 리스트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시가 돼서, 그게 나중에 공사비를 상승을 시키는 요소를 제어를 다 해주는 겁니다. 사전에 시공사와 설계가 확정이 안 됐지만은 내용을 다 확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연면적 조정이라든가 조합원님들이 원하시는 품목을 상향을 하거나 물가 상승에 따른 조정이나 이런 부분만 조정해서 공사비 조정을 해서 착공도 훨씬 더 빨리 되고 공사비 상승폭을 최소화시켜서 이런 건설사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건 하이엔드 브랜드인데요. 1000세대가 넘으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야겠죠. 쥐모 건설사는 없으니까 대리미 아크로라는 브랜드를, 하이엔드 브랜드를 씁니다. 이 편한 세상보다 하이엔드 브랜드. 하이엔드라는 게 쉽게 말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세단 하면은 소나타가 있죠. 그런데 하이엔드 브랜드 하면은 에쿠스나 그랜저를 얘기하는 거고, 기아에서 말하면은 K5가 있는데 K8이나 7이 있죠. K9도 있고, 그렇게 퀄리티를 올리고 대신에 공사비는 좀 더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조합원님들이, 일반 계약자들이 선호를 하느냐? 분양가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나서 저기는 고급 아파트야라는 평판으로 향후 프리미엄이 더 올라갈 수 있어서 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선호를 하시는 건데, 우리 규모고 형토신탁이 함께 하면은 저는 하이엔드 브랜드 유치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건 좀 부수적인 얘기인데요. 순살 워터
시공사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공사를 했을 때 2개월 단위로 현금 기성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 사업장이 있는 규모 면에서 책임 감리가 현장에서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리가 품질을 점검을 하죠. 자재가 들어오면은 서류를 보고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시공사에 다 찍어가지고 내면은 사진을 보고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확인도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은 현장 나가서 감리가 이렇게 쳐다보죠. 그래서 품질 관리를 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불안감들이 있어서 지금 계속 이제 정부에서도 얘기 나오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기술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델하우스 건립을 담당하는 팀도 있고 품질 관리, 기성 관리를 담당하는 팀이 있어서 시공사가 뭐 2달에 한 번씩 기성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일단 내역을 검토를 합니다. 이게 적정하게 청구가 된 건가 서류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예정 공정률 대비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주 단위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성 청구가 나온 거를 서류 검토를 하고 현장 가서 품질 점검을 하고 나서 그게 다 되면은 감리 보고서 체크는 사전에 하고 해서 기성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질에 대해서 기성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이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는 이제 사내 전문가들이 기성 관리하고 되는데 사업 관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역삼동에 있는 저희 사옥인데요. 제가 이 장표를 띄워놓고 항상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뭐 질의응답이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일도 예시를 들고 했는데 우리 사업장은 제가 지금 땀을 흘리면서 주말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사업을 좀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득이 됩니다라고 와서 이야기할 만큼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성이 없으면은 저희도 수수료라는 거를 받을 수가 없죠.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사업성은 뭐 설명의 요청이나 사업 검토 요청이 오면은 죄송합니다. 분양가 얼마를 보고 공사비를 얼마를 받는데 비례율이 안 나옵니다. 좀 더 주변 시세들이 상승이 되면은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회를 못 해드려요. 저희도. 왜냐면은 굳이 가서 설명회를 해드렸는데 기대에 막 벅차서 막 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원님들이 오히려 종전자산보다 비례율이 까여가지고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드리는데 그만큼 우리 동구동 역세권은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이제 구리 역세권이나 동구동 역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는 뭐 구리는 17분, 동구동은 21분 저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실까지 지하철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실까지. 그러니까 사실 구리가 경기도에서 외지 사람들, 구리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뭐 의정부나 하남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저는 제가 구리로 와보기 전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사무실이 이제 역삼동에 있는데 여기 지하철 타고 와도 훨씬 더 빨리 오고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구리역에 저희 개발사업하고 또 프로젝트가 있어요. 생수기 또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동안 저평가가 돼 있었다. 다른 각도로 보면은 종전평가 금액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보다 많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모르니까. 그래서 비례율이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종전평가는 탁상감정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분양신청을 받을 때 분당 비례율은 법상 사업시행과 고시 1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후평가는 분양신청 마감 1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숫자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숫자의 비례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손해는 안 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저평가가 돼 있고 앞으로는 사업을 안 하면은 슬럼화가 될 거고 주변은 다 개발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얼죽대라고 했는데 얼죽시는 다 아시잖아요.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제가 이제 개발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한 2년 전, 3년 전 그때만 해도 평당 30만 원 이렇게 이제 기존 아파트보다 평당 30만 원 비싸게 팔면 팔린다. 50만 원은 좀 불안하다 했는데 요즘은 170%, 180% 올라갔죠. 거의 2배. 그러니까 구축과 신축에 사는데 불편한 게 아니라 구축은 계속 감가상각비처럼 떨어져 가고 신축은 희소성이 떨어져 가지고 희소성이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왜냐면은 공급이 없으니까. 지금 공급은 앞으로도 정부에서 이번에 97 대책이 나와서 뭐 언제까지 임대주택을 어떻게 짓겠다, 뭐 완화시켜주겠다 하는데 당장 엄청난 물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공사비 때문에.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사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은 예전으로 말하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 이런 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 수는 적고 일반 분양 세대 수가 굉장히 많은 거. 그거를 좋게 보면은 일반 분양 세대 수가 많으니까 사업성이 좋은 거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일반 분양이 많아서 분양 리스크가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데, 우리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있고 지금 구리역 환승센터도 짓고 공사를 하고 있고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치가 더 올라갈 거는 저같이 이쪽 일을 오래 한 사람들 볼 때는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는 여러분들이 20살이 넘으면 여러분들이 책임으로 다 갑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데 그 결정이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려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사업은 지금 첫 단추를 끼는 정비구역 준비 단계에 있는데 신속하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심사숙고를 하시는 기간이 충분했다라면은 이제 앞으로는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진행이 되는 신탁사,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토지신탁이 여러분들 파트너로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